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뜻밖의 암행시찰. 박 대통령 부부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은 자유중국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태국 정부는 계엄하에서 단 한 줄의 정부 비판 기사를 쓸 수 없게 했음에도 한국 기자단들에게 세단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귀빈 대접을 해주었다. 자유중국 정부는 공항에 내린 수행 기자단에게 한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한 대를 제공했다. 한국 기자단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보안을 이유로 공항 도착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자유중국의 언론계는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통제받고 있어 정부 관리의 하인처럼 취급되곤 했다. 이런 관행은 한국 기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약간 거슬리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면 관리들이 달려와 한국 기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카메라까지 빼앗으려 했다. 자유중국 국방부 보도과장인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공군소장, 한국 기자단을 초청한 파티가 열리자 김종신 기자가 자유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며 항의했다. 보도과장은 거리에 예쁜 아가씨가 걸어오는데 어떤 놈팡이가 찝쩍거리며 농을 걸기에 나무랐더니 언론의 자유라며 대들더군요. 라며 김 기자의 말을 비꼬았다. 김 기자가 화를 내며 여보쇼, 당신은 자유와 방종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요? 라고 대들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수행기자 단장이던 코리아타임스 정치부 차장 김태웅의 회고. 우리가 탄 버스가 길이 막혀 서 있었을 때 거리는 서울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막 끝난 것처럼 복잡하기만 했다. 헌병, 순경, 특무대원들이 곳곳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설쳐댔다. 그들은 장총통의 영도하에 본토수복, 공비멸살이란 대목표 아래 전시체제에 있었다. 모든 것이 군대식이고 모든 행사가 군인이 주인이었다. 박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만섭 의원은 뒷날 우리가 방문했던 동남아 3개국 중 한국보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회고했다. 1966년 2월 15일 오후 3시 박정희 대통령은 숙소인 그랜드 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 장개석 총통을 예방하고 훈장을 교환한 뒤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날 저녁 8시에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장개석 총통이 총통부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의 젊은 반공 지도자로 평가받을 만한 웅변조에 연설을 했다. 혹자는 자유중국과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폭정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방파제를 때리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머지않아 북경이나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2월 17일 밤 박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의 특별 요청에 의해 일정을 바꿔 대북 교회에 있는 총통부에서 만찬을 겸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장개석 총통은 중국 전통에 따라 젓가락으로 음식을 박 대통령 앞까지 건네주며 자신의 통치 철학을 말했다. 지도자란 사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쓸 땐 반드시 주위보다는 좀 먼 곳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묘하게도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인재는 꼭꼭 숨어 있어 찾기가 힘듭디다. 나란 일이란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요. 또한 훌륭한 인재는 오래 일할수록 유익하니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국민을 다스리려면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내세운답시고 함부로 칼을 뽑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칼의 권위란 뽑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꽂혀있는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죠. 지도자의 얼굴엔 항상 덕망이 넘쳐야 하며 사생활도 깨끗해야 하는 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반공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요. 국민을 위한 복리 증진이 더 효과적일 거요. 이동원 장관이 곁에서 지켜보니 이날 박정희는 장개석의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다고 한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은 시종 숙연한 얼굴로 별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2월 18일 한중 지도자는 공동성명을 통해 중공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모든 분쟁의 근원이라고 비난하고 안전,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양국 간 또는 필요에 따라 자유아시아 지도자들 간의 최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성명은 이어 월남공화국 국민을 원조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과 통상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는 점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날 송산 비행장에서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과 나란히 의장대를 사열한 뒤 이별의 악수를 나눴다. 장개석 총통은 몇 번이나 손을 잡았다 놓곤 했다. 박 대통령과 일행이 탑승한 특별기가 이륙하자 자유중국 공군기 2개 편대가 영해 밖까지 호위 비행을 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정희 대통령은 2월 22일 낮 청와대에서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남아 순방 소감을 피력했다. 우리가 방문한 세 나라 모두가 우리보다 일찍 개발에 눈을 떠 우리보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급속히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 사업에 대해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말썽을 안 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깨끗한 일이라면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세를 가다듬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도 납득하고 건설도 잘 될 겁니다. 이동환 당시 외무장관의 회고에 따르면 동남아 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은 장개석 총통의 충고를 받아들여 온화한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동남아 순방을 마친 지 보름쯤 지난 1966년 3월 6일 일요일 오전 청와대 정보비서관 권상하는 집에 머물다 장기영 부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총리실로 나갔다. 장 부총리는 자신이 경영하는 한국일보사에서 몇 년 전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 이탈리아 포플러 나무를 심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 앞으로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박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싶으니 주선해달라는 것이었다. 권상하는 마침 일요일이고 하니 저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갑시다라며 그 길로 청와대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생인 권 비서관이 청와대 내실로 들어가니 박정희는 아들 지만군과 함께 국수로 점심을 들고 있었다. 권 비서 마침 잘 왔어.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지. 예, 그런데 각하 오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 그래도 무료해서 말이지. 야외라도 나가볼까 하는데. 각하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과 장 부총리, 권 비서관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양복 상의를 벗고 점퍼 차림으로 청와대 현관으로 나갔다. 검은색 유리창에 지프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정시찰로 자맹할 때 박 대통령은 검은 안경을 쓰고 점퍼 차림에 박 사장으로 행세하는 것이 관례였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박 대통령이 타고 뒷자리에는 장 부총리와 권 비서관이 탄 채 차가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검은색 유리창 밖으로 시가의 정황을 살피는 중에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 팔당, 양수리, 양평, 이천, 여주를 거쳐 남한강변 포플러 단지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 사이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포플러 둥치를 끌어안고 흔들어 보았다. 박 대통령은 무척 만족한 표정이 되어 야, 이건 대성공인데 우리 국토에 쓸모없는 한유지가 많으니 이런 속성수를 많이 보급시켜 수익성 있는 국토 녹화를 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어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3월이었지만 먼 산의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날씨도 쌀쌀했다. 귀로에 오른 차량은 여주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길가에 한적한 주막이 나타나자 박 대통령이 저기 좀 들렀다 가지 라며 차를 세웠다. 들어서니 낮은 천장에 전깃불도 없이 컴컴한데 매주 냄새가 물씬 났다. 환갑이 지났을성 싶은 주모 할머니가 따뜻한 방으로 안내해 박 대통령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장 부총리와 권 비서관이 윗목에 앉았다. 방에서도 안경을 벗지 않은 박 대통령은 날도 쌀쌀하니 막걸리 따끈하게 해서 한 잔 주시오라고 주문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찌개 안주와 데운 막걸리를 한 상 차려 방으로 들여온 뒤 손님들에게 한 잔씩 권했다. 박 사장님, 이거 맛이 괜찮은데요. 권 비서관이 너스레를 떨자 대낮부터 약간 취해 있던 주모는 점퍼 차림에 왜소하게 앉은 박 사장이란 사람의 무릎을 탁 치면서 일동을 긴장시키는 말을 했다. 아이고, 이 양반이 꼭 박정희 닮았네. 신문에서 본 그대로야.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생겼지. 박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 넘겼다. 주모, 내가 왜 박정희를 닮아? 모두들 박정희가 날 닮았다고 하대. 웃음이 술자석을 휘감자 주모의 입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오다가 급기야 신랄한 정부 비판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주모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변죽을 울리자 주모는 군수, 서장, 지서주임, 순경, 면장, 면직원 등 일선 공무원들의 작태를 적나라하게 나열하면서 욕을 퍼붓다. 급기야 주모는 박정희는 새까맣고 조그만 것이 어찌 그리 간이 크노.
하도 다부져서 박정희는 돌로 쳐도 죽지 않을 거야라며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박 대통령은 연신 즐거워하면서 소리내 웃었지만 장 부총리와 권 비서관은 좌불안석이 되어야 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밖에서는 동네 청년들이 화투를 들고 한판 벌이자며 술집으로 들이닥쳤다. 박 대통령과 일행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술값으로 5,000원을 던져주고는 차를 타고 황혼길을 달렸다. 차중에서 권 비서관이 각하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박정희는 야 이 사람아 오늘 아주 유쾌했어. 참 재밌었어. 이것이 민심이라는 걸 오늘 잘 알았네 라며 흡족해 했다. 다음날 오전에 청와대 정보비서관실로 여주 군수와 경찰서장이 찾아왔다. 전날 저녁에 황급히 주막을 떠난 것을 이상히 여긴 동네 청년들이 주모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는 대통령이 암행시차를 했다는 소문을 내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권상하 비서관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어제 각하께서 오셨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무식한 주모가 너무 실언과 실수를 많이 범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백배 사과를 했다. 권 비서관은 이들을 자리에 앉아있게 한 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구두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환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어제 여주에서 주모한테 민정을 잘 전해들었고 좋은 충고도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그 군수하고 서장한테 전해주게.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그 주모를 잘 보살펴주도록 부탁한다고 해 라고 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기다리던 군수와 서장은 권 비서관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용기 백배하여 청와대를 나섰다.